한국은 감정적인 나라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한평생 철학만 연구한 일본의 교수, 그것도 제 입으로 한 겁니다. 그날 제 마지막 강의실은 얼어붙었고 한 학생은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죠. 교수님, 그렇게 말하시기 전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그리고 저는 단 7일간의 여행에서 40년 철학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낯설고도 아름다웠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국립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노우에 타카시입니다. 40년 가까이 동양 철학을 가르쳐온 제게 은퇴를 앞둔 마지막 강의는 특별했습니다. 강의실은 평소보다 학생들로 가득 찼죠. 강단에 서서 바라본 그 풍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철학의 근대적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진행하려 했으나 제 안에 자리 잡은 오랜 편견이 불현듯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앞서는 민족주의 국가입니다. 합리적 사고보다 정서적 반응이 우선시되죠.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몇몇은 얼굴을 찌푸리고 다른 몇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교환학생도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오랜 연구 결과라며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오니 손녀 아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아야는 제 강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죠.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같이 가보는 건 어때요? 제 친구 유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도전을 읽었습니다. 손녀와 제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왜? 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제 답변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야는 물러서지 않았죠. 할아버지께서 평생 강조하신 게 뭐였죠?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단정 짓지 말라.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 말을 되돌려주는 아야의 논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학문적 엄격함을 주장해온 제가 정작 이웃나라에 대해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하지만 제 신념에 도전한 손녀의 용기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알았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저의 예상치 못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이미 당황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층 천장과 깔끔한 구조,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항은 도쿄 하네다 공항보다 더 현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야는 제 표정을 보고 살짝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할아버지, 어떠세요? 상상하신 것과 달라요? 대답하기 전에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외국인, 특히 일본인에 대한 태도가 어떨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심사대에 다가서자 젊은 직원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방문하십니까? 예상치 못하게 유창한 일본어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놀란 제 표정을 본 직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오시니까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 그냥 좀 놀랐을 뿐이다. 공항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아야의 친구 유정을 만났습니다. 유정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노우에 교수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야와 영상 통화할 때 종종 뵀어요. 택시에 오르는 동안 유정은 주변 풍경과 날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우리를 흘끗 보더니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예전에 일본에서 친구 있었어요. 도쿄, 신주쿠였나? 서툰 일본어로 이야기를 시작한 기사님에게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도쿄에서 왔습니다. 신주쿠는 활기찬 곳이죠. 운전기사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10년 전 일본 여행 이야기를 쏟아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과 푸른 산이 공존하는 도시, 미디어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푸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날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환대를 받았죠. 이것이 의도된 환대인지 아니면 그저 일상적인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안에 뿌리내린 편견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야와 유정은 저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골목, 활기찬 소리, 다양한 음식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죠. 저는 시장의 북적거림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도쿄의 스키지 시장과 비슷하면서도 더 친근하고 소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노우에 교수님, 여기 빈대떡이 정말 유명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유정이 안내한 노점에서 우리는 따끈한 빈대떡을 받았습니다. 갓 부쳐낸 빈대떡의 향기가 코를 자극했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군. 시장 골목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방향 감각을 잃었고 저는 잠시 아야와 유정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채로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오랜 걸음과 더위가 저를 지치게 한 것 같았죠. 비틀거리며 가까스로 어느 노점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수공예품을 파는 할머니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할머니는 의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을 한국어로 더듬거리며 전하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구나. 우리 딸이랑 비슷하네요. 천천히 다니셔야지.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라는 의미였죠.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보이는 이 자연스러운 친절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잠시 후 아야와 유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와 저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아야는 제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분명 제 얼굴에 드러난 감정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수건을 돌려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기념으로. 시장을 나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손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장식 없는 평범한 손수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말했던 감정이 앞서는 이란 표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 들렀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맛보고 싶다는 제 요청에 유정이 특별히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찻집은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대추차와 한과를 주문했죠. 이노우에 교수님, 어떠세요? 서울의 첫인상이. 유정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군. 미디어에서 보던 것과는 많이 달라. 차를 마시며 한국 문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고 찻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을 때 갑자기 주머니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 지갑이. 당황한 제 모습에 아야와 유정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여행 경비와 신용카드,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야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까 그 찻집에 두고 오신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 봐요. 서둘러 찻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번화가에 지갑을 두고 오면 현금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에 도착하자마자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제 표정을 본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지갑을 찾으러 오셨나요? 다른 손님이 발견해서 맡겨두셨어요. 직원은 서랍에서 제 지갑을 꺼내 건넸습니다. 당연히 찾으러 오실 거라 믿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부터 카드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정직함이 일상적인 것인지 물었더니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찻집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르쳐온 철학 속에서 정직과 신뢰는 늘 중요한 주제였지만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니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알던 가치가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본 것이었죠. 할아버지,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아야의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창한 사건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셋째 날, 우리는 경복궁 근처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광복절 기념주간이라 거리에는 태극기가 곳곳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웅장함에 감탄하며 걷던 중 근처 역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야는 제게 이날의 일정이 특별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관광 코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한쪽 전시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독립운동가 특별전. 전시실 입구에 써진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의 유품과 사진,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시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리 케이스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번역된 내용이 적혀 있었죠. 독립운동가가 감옥에서 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고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욱 굳건해진다.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일기의 내용을 읽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림 너머로 한 사람의 고통과 희망, 의지가 생생히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관람객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야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정치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강단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논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의 감정을 마주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으로만 공부하던 내용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시물 앞에서 한 노인이 손주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의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이때. 가족의 역사가 국가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과 정체성의 중요한 기반이었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유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동안 감정적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인의 역사인식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엄과 자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정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아, 핸드폰이 없어요. 유정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이동 경로를 되짚어보니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다고 했죠. 아야가 유정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죠? 모든 자료와 사진이 들어있는데. 유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처 경찰서에 가보는 게 어떨까? 우리는 지도를 확인하고 가까운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유정이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은 즉시 도움을 주겠다며 택시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타신 택시 번호나 시간대를 기억하시나요? 다행히 유정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관은 그것을 보고 택시 회사와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전화 통화 후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기사님께 연락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파출소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표정의 유정을 보며 저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분실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한 택시가 파출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기사는 파출소로 들어와 유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핸드폰 찾으시는 거죠? 유정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발견했어요. 한국에 오신 손님이시잖아요. 무사히 돌려드려야죠. 유정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례를 하려 했지만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요. 택시 기사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치 정직함과 친절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가치인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오면서 유정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흔한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정직한 사람들이 많지.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듯이 행동하는 모습은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 말에 아야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제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산 중턱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조용한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갑자기 버스 기사님이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안에는 사탕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산바람은 차니까 목이 마를 거예요. 사탕 하나 드세요. 저는 당황한 채로 사탕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관광객에게도 이런 배려를 하나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똑같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요. 그 순간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쓰는 낯선 노인에게 아버지를 떠올리며 건네는 작은 친절.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예의나 서비스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인간적 배려였습니다. 남산타워에 도착해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펼쳐졌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가 마치 별자리처럼 빛났습니다. 아름답네요. 유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시가 밝은 건 사람들의 마음이 밝기 때문일지도 몰라. 아야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버스 기사가 준 사탕을 꺼내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이 작은 사탕이 내게는 큰 선물이 되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서의 친절한 안내, 시장 할머니의 손수건, 찻집에서 돌아온 지갑, 택시기사의 정직함, 그리고 지금 이 버스 기사의 작은 사탕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제 마음속에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 이런 친절이 관광객을 위한 연출이 아닐까 하고. 아야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 뉴스나 역사책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모습 말이야.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제 마음의 변화를 축하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웃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죠. 유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 40년 철학을 가르쳤지만 이번 여행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저는 오랫동안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귀국 후 할 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도쿄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대 동아시아 관계를 주제로 한 대담 프로그램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제 옆에는 국제관계 전문가와 정치평론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노우에 교수님, 최근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출연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직접 가서 마주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대답에 스튜디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인식과 실제 경험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40년간 대학에서 가르쳐온 내용 중 일부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감정이 앞서는 민족주의 국가라는 제 주장은. 말을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쉰 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정직함과 따뜻함이 일상에 녹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역사인식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존엄과 자존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손수건, 찻집에서 돌아온 지갑, 택시기사의 정직함, 버스기사의 사탕까지.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을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이웃 나라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제 고백은 일본 사회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SNS에서는 제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아야와 함께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일본인들이 한국을, 한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며 서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프로젝트가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야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편견을 녹이는 건 거창한 담론이 아닌 작은 친절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는 그 시장 할머니의 손수건이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것을 꺼내볼 때면 그날의 경험들이 생생히 떠오르곤 합니다. 한 번의 여행이 제 인생 전체의 관점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진 선입견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 여정에서 만난 것들은 거창한 담론이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손수건, 사탕 한 알, 낯선 손의 부축. 제가 깨달은 건 단 하나, 사람은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철학자로서 40년을 가르쳤지만 이 7일의 여행에서 저는 진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은 없으셨나요? 오해했던 누군가, 또는 편견 속에 가두어 놓았던 어떤 나라. 저처럼 늦기 전에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